슈퍼닥터 고병수가 간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봉수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복수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김우용 씨. 네,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나이는 묻지 않는 걸로. 조금 젊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제주시 노영동 925번지에 있는 드림타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제주도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설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이것이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설 거라는 짐작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붐비는 노형 오거리 쪽이나 연동 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많은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다시 인문학적인 판단하시는 강봉수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허가 절차부터 해가지고 지금 드림타워 거의 뭐 90% 끝났겠죠, 공정이. 그럼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몇 층이죠, 저게? 38층입니다. 38층 예. 지상. 예, 지하 6층. 지하 6층. 지하 6층과 지상 38층. 대충 이 정도면은 몇 미터쯤 되지? 원래는 몇 층이었죠? 원래는 21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68층 정도입니다. 168, 168m. 예. 200m가 넘도록 했는데 예. 지금이 38층짜리는 168m 정도. 와, 높네. 뭐 이렇게 수치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크다라고 느낄 만큼 어디에서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 가서 딱 예. 이렇게 제가 사실은 노영동 하니까 집이 내가 노영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탁 우리 집 가야지 하면 탁 보여. 예. 그러면 저 진짜 일단 저 동네구나. 저도 뭐 지금은 신업리로 애월읍 신업리로 이사 갔지만은 노영에 거의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맨날 지나가면서 봤어요. 저 빈터, 공터가 있어가지고 저게 무엇이 들어설 것인고 막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드림타워가 지금 이 건물이 드림타워란 말을 저는 하기 싫은데 예. 이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좀 간단히 요약할 수 있나요? 예.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처음으로 매입이 된 게 1983년에 이제 매입이 돼요. 오래됐네. 전두환 시절. 30년째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이곳이었는데 2006년에 이제 김태한 도정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그때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그걸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고도 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부터 몇 층 이상 못했던 했던 걸 이제 더 높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높게 지어야 수익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어떠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개발을 하지 못했었고 그렇게 시간을 끌어오게 되다가 우금민 도정 때 2014년 전전 지방선거 때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때 11월에 중국의 녹지그룹이라고 하는 잠깐만. 2014년이면은 우금민도정 후반입니다. 예. 우금민 도지사 말년이네. 예, 말년에.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는 계속 있다가 예. 말년에 이제 롯데관광 계열인 동아투자개발과 그리고 녹지그룹이 함께 층수를 좀 낮춰가지고 이거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안을 제주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과 녹지그룹.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선거 시기다 보니 도지사 후보들이 당시 도지사 후보들은 본인들에게 넘겨라. 본인들이 도지사가 누구가 됐던 난에 하들 하겠다. 하지만 그 우금민 도정은 30년 동안 이렇게 제주에 투자를 희망했던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이 적기다 하고서 본인이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죠. 왜 통과시켰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해석하기에 나름인 건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었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이제 소명 유식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제주의 미래는 어떤 건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다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됐고 2019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 중간에는 뭐 이렇게 변동되거나 뭐 그런 건 지금 현직 지사가 들어선 다음에 뭐 이렇게 자, 뭐 현직 변동하고 지사가
왔을 때는 이미 허가가 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렇죠. 지사가 뭔가 할 건 없었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고도 제한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했다 정도까지인 거고, 2016년에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9년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어떤 아까 무슨 고도를 낮추겠다라고. 고도 제한은 낮추겠다라고 해서 낮춰지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원래 고도 제한은 우금민 도정 때도 이야기는 됐어가지고, 예. 지금 38층으로 이렇게 원래 계획에서 일로 낮춰진 게 언제예요? 이게 낮춰진 거는 김태환 도정 때. 김태환 도정 때는 46층으로 원래 됐었어요. 그게 이제 우금민 도정 때 마지막에 이제 고도 제한 그 완화 제도를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완화를 없애서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해서 제출을 해라 우금민 도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우금민 도정이 알겠다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지금까지 온 거네. 예,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비용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그다음 고도 제한의 문제, 도화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주최 측, 즉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졌지만은 과연 제주도민들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게 된 거는 분명히 뭔가 제주도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한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때 그 이익이라는 게 그 당시 뭐 어떤 것들이 신문에 나오기는 보통 이 건물 자체로서 3,000명 정도, 3,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다음 뭐 법인세를 내길 것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상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의 어떤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거기 기업의- 구체적으로 거기에 그 내용상 거기 뭐입니까? 거기 아까 쇼핑 센터도 쇼핑하고, 있고요. 쇼핑센터. 호텔 객실도 객실. 있고요. 카지노도 카지노.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조금 적잖아요. 사드 이후에 이게 사드 이전이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 몰려오던 시대였고 그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랜드마크적 성격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도 그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의 난개발의 피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도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미 다른 개발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요. 도민들도. 그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교통량뿐만이 아니고 뭐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 지금 이 드림타워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카루텔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했죠. 뭐 보통 2, 3층밖에 없는 제주 시내 사진을 딱 보면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 그런, 거기서 사고도 났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노형의 어떤 암흑의 호텔이 있었던 것 기억이 나고, 이 드림타워는 그렇지 않아도 이 38층 과연 이게 제주도에 적합할까요? 이게 상업적 의미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먼저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제목이 제 관점에서 두 가지인데, 아까 그 호텔에서 뭘 하냐가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거기에 우리 많은 제주도민 3,000명 그걸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 기대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그동안에 우리 제주 개발, 그 대규모 개발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돌아왔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나는 좀 이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왔던 사람이고. 뭐 항상 그랬죠. 네, 뭐 개발하면은 그렇죠. 건설업자, 그 주체, 그리고 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익을 얻고, 실제로 도민들, 그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 그런 개발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정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컨대 아까 뭐 법인세 걷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뭔가 몰라 모르겠어요. 이걸 해서 저 이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이 정말 제주도민들에게 돌아와야 돼. 어느 정도 이제 몫이 제주도민이 몫이 있다면 그 돌아와야 될 것이다. 물론 그게 고용의 형태로 금전적인 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죠.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가까운 예로 멀리 볼 필요 없이 신화역성원을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개발하고 이제 만들어질 때 가장 크게 이제 찬성 논리에 가장 큰 힘을 줬던 게 일자리였거든요. 제주가 아무래도 청년 세대인 경우에는 지금 드림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있겠죠. 많아요. 실제로 있다고 하죠. 실제로 이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드림타워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세대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신 신화역성화 공원만 봐도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올 건가에 대한 의문은 있죠. 아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것처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제주도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그 질 높은 일자리, 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또 이제 수익 이런 것도 이제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과 어떤 뭔가 이제 실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일자리들이 정말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이제 대목인 것 같고. 일자리 얘기하면은 일단 아까 질 좋은 일자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질 좋은 거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익, 뭐 돈 많이 주면은 뭐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것도 질 높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뭐 청소하고 허드렛을 한다고 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일자리인데 자기 보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규직화하면서 직원 채용을 많이 할 수 있어야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상 전문직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육지부에서 데려와 버렸을 경우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기존의 그 경우 사례를 돌아보면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체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타워 이름이 드림이잖아요. 드림. 예. 이게 영어로 드림은 꿈이죠, 꿈. 예. 근데 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꿈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악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이라고 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이거에서 어떤 그런 환상을 좀 갖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 이름을 지은 건 또 환상을 주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상당히 정말 진짜 그런 그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면은 뭐 드림타워가 아니고 나이트메어라고 악몽 나이트메어 타워 이렇게 될 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그냥 우리 이제 국어로 읽으면 드리면 주는 거야. 뭘 주겠다는 거야? 일자리. 그러니까 이거를 뭘 주겠다는 거냐? 이것도 우리 이런 대목에서도 정말 이걸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이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제주에 거의 심장부에 들어오고 있는 건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행정이 이것들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 2년 뒤에는 구조조정 또는 어떠한 경영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인사 물갈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아까 나이트메어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악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문제라던가 상하수도 문제들도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 거죠. 뒤에서도 얘기해 보긴 할 테지만 분명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메꿔가고 조금 완화할 수 있고 진짜 좋은 꿈이 될 수 있는지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뭐 경험 속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일단 뭐 탑동 개발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한 뭐 문제점들, 자연 경관을 다 망가뜨렸던 것들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우용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수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 교통량의 경우는 교통환경 평가를 다 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체감하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은
노영 5월에 한번 지나가 보시죠.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지옥 같은. 그리고 연동을 빠져나와서 공항까지 갈 때만 해도 거의 뭐 10분, 20분 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한 2, 3분이면 갈 거리를.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대책이 뭡니까? 교통 대책 교통 거기서 얘기하는 상하수도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교통을 먼저 얘기할까요? 교통 문제 얘기하면 교통은 일단 우회 차로로 만드는 정도밖에 우회 차도? 차로? 어디로 우회 차로는? 이제 뭐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우회 차로를 정도 만드는 정도밖에 대책이 없고 대책이 예. 그 교통 부담금은 이제 우리 제주도도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곤 하는데 교통 부담금을 매기는 정도만 거 도민들 전체에게? 아니요 큰 건물들 대형 건물 뭐 제주공항이라던가 제주대학 병원이라던가 한라대 병원이라든가 롯데 호텔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서 교통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체에다가 부담금을 발생시키는데 뭐 돈 몇 푼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당장에 막혀버리는 게 큰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정말 참 나는 당장 보이는 거니까 이게 저는 그 걱정이 개발에 대한 논리를 일단은 제주도에는 적절한 개발은 필요한데 이게 막개발, 난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이건 도정이 철저히 평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왔다 해서 길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길 넓히고 이렇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우회도로를 뽑고 또 맺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량이 적게끔 하고 필요한 차량만 지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 보존이나 그 제주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도민들 세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드림타워에서 발생되는 그 교통 문제만을 위해서. 그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이 문제를 제주시와 제주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수 문제를 좀 네. 보통 제주도민들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나는 몇 리터 정도 쓰시나요? 제가 쓰는 게 한 2리터라고 보면은 70만 명 도민이니까 2014. 2리터를 쓰신다고요? 샤워도 하시고. 생활. 그럼 3리터. 네. 3리터. 3721. 한 2만 톤? 보통 1일 이제 평균적으로 주민 한 명이 하루에 쓰는 게 200리터 정도 같아요. 200리터나 돼?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 600이 넘어가는 거죠. 와. 여름 같은 경우는 800리터까지도 쓰고요. 또 카지노가 내부 시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단순히 생활 그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평균치를 내는 거니까. 내가 샤워를 잘 안 해서 200을 더 쓴다고 생각해. 네. 굉장히 많은 양을 진짜 많이 쓰는 쓰네. 거고, 그리고 내부에 모든 인프라 시설이 갖춰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는 내부에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이 드림타워에서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5,000톤인 거예요. 그럼 물을 어디서 가져와요? 드림타워만. 예. 그걸 어디서 가져와요? 예? 그 물을 어디서 근데 가져와요? 상수도는 이제 또 상수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다 끌어오는 거예요. 에어레스도 끌어오고, 예. 그 배관 시설들도 다 공사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끌어오는 거는 별 크다지 문제 없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각 지역에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주도도 이제 그렇게 직면해 있는데 상수도 문제는 어쨌거나 끌어오면 된다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틴다 쳐. 네. 뭐 중수도도 재이용하겠다고 하고 정화 후에 하천에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그 하수 문제. 예. 그거 해봤자 2,700톤밖에 안 되고 결국 2,000톤 정도는 이제 공공하수도로 연결을 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예. 여기서 잠깐 정리를. 드림타워 건물에서 5,000톤 정도의 하수량이 발생하는데 그 한 2,700톤 정도는 중수시설, 뭐 정화를 거친다든지 다시 재용 사용한다든지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든지 하는데 나머지 2,000톤은 그러면은 도두로 가는 거죠. 도두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도두 하수 처리장. 네. 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도두가 이미 벌써 포화 쳤잖아. 상태예요. 그 2,000톤 정도는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예. 가고 나머지 2,700톤 정도는 자체 정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도두 하수 처리장도 지금
제주시에 하수 처리를 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아우성에서 확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2025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9만 2025년. 톤. 네.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3만 톤인데 13만 톤. 22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예정으로 25년까지 만들겠다는데 이거 어디다 만들어요? 확장 그 공사입니다. 옆을 거기서 네. 그냥 확장공사. 뭐 예비 타당성 것도 면제받고 예타 조사도 이번에 면제받은 그 상태에서 그렇죠. 바로 예. 증설은 되는데 그럼 그 증설되는 거의 4년에서 5년 동안은 그 물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지금 도도 하수 처리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3만 톤입니다. 13만 톤. 네. 이게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다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99%라는 건 실상 그거에 전체적으로 매일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실상 어느 정도 그냥 방류해 버리는 거 아니야? 예. 아, 방류하는- 완전 팩트는 아니지만 똥물이 지금 방류되고 있는 상황 그게 문제죠. 정도까지. 아니, 이게 방류될 수도 거기 있구나. 동네에 나도 이렇게 가끔 그쪽 이렇게 놀러를 가는데 저 바닷가 이렇게 해서 해안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흘러나오는 물들이 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뭐 미생물 처리한다고 하는데 워낙 물론 거기서 농도가 높아서 거기서 나오는 건지는 죽어버리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이렇게 큰 물들이 있어. 그럼 2025년 완공이면 이제 4, 5년 정도는 이 지금도 그 포화된 그런 상태 하수 처리 능력을 더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렇죠. 일단 문제는 그 이후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4,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되게 심각한 건 그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에서 굉장히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제주의 미래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에 대한 환경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대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그런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제 이게 당장 우리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문제점들만 주목하려고 하는데 나는 늘 그것이 아니라 무형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또 한번 인문학적인 그렇죠. 얘기죠.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제주도라고 하는 그 제주인들은 옛날부터 늘 뭐냐면 내가 사는 마을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보이고 올려다보면 한라산이 보여. 이게 제주도의 아주 그 평균적인 그런 이 사람들이 늘 생활 모습이죠. 보는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한라산과 바다 사이에 뭐가 있냐? 이 오름분들이 있어. 오름들이 있어. 오름. 예. 이런 걸 인문학적 어떤 눈으로 읽게 되면 이 한라산은 하나야. 한라산으로부터 가지 뻗어서 오름들이 생겼고 마을들이 생긴 거야. 예,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라산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출발지, 어머니 같은. 어머니, 부모와 같은 게. 그래서 여기 신성이 깃든 곳이야. 근원지죠. 이런 근원이고, 이런 것이고, 그리고 각 오름을 중심으로 마을에서는 옹기종기 그야말로 다양한 이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 그래서 한라산물과 우리 오름물을 보면 하나면서 다양성이고, 다양성이면서 하나인 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 이 모습이 또 드러나요. 예.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바다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바다를 보면 우리는 다 그래도 다 평등하구나. 제가 바닷가 마을에 살았는데 바닷가 마을에 살 때는 쉽게 3층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옆집의 이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층은 되고? 2층이나 3층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죠. 2층까지는 그래도 마을이 어느 정도 이제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2층까지는 괜찮아도 뭔가 솟구치는 건물이 딱 했을 때 모두의 그 공동체 중에서 자기가 혼자 툭 튀어나왔다라는 정서가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것이 확장돼서 지금 이 정서인 확장돼서 거야.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장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주도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 한라산 안 보이는 동네에서는 일물 안 난다. 이게 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드림타워 높이의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엔 이 한라산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지. 그럼 노형에서 인물이 안 나겠네요? 제가 시험으로 잘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이때 맥을 끊는다 해가지고
예. 이 쇠말뚝을 박듯이 예. 나는 정말 우리 이 저 드림타워가 우리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런 인문학적 이 문화 환경에 정말 난 쇠말뚝을 박은 건 아닌가 그런 흉물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처음에 에펠이 에펠탑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게 뭐냐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프랑스 파리의 최고의 명물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는 그런 중이 됐잖아요. 글쎄, 우리 뭐 드림타워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되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어야 되고 좋은 꿈이 진짜 실현돼야 되고 정말 좋은 것을 줬을 때 도민들에게 예. 이게 전제되면 그것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꿈이 악몽이었고 결국은 정말 안 좋은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가져온다면 이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정말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후자일 것만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드림타워라는 그 건물을 그 높은 38층이나 되는 그 건물을 보러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이게 무슨 에펠탑이나 개선문 그런 정도도 성격도 아니고, 다르고 광화문 그것도 아니고. 건물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조금만 더 붙이면은 결국은 이런 그 제주인들은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상당히 제주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어떤 그런 이런 정신적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이것이 또 하나가 나는 상당히 제주인들의 그런 그 문화를, 정신적 문화, 정체성을 깨는 어떤 뭔가 깨는데도 어쩌면 저건 그야말로 정말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저는 드림타워는 제주 안에 있는 사람들, 도민들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분출한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까지는 충분히 그게 납득할 만한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5년 사이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드림타워에 대한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들을 도민들도 막상 그 건물이 딱 들어선 걸 보고 아차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탑동 얘기를 아까 했지만은 탑동 매립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얻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후죽순으로 수십 군데 제주도가 개발되고 있거든. 지금 대규모든 중소규모든 개발되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 삼촌도 얘기해요. 저기 뭐 생기는데 뭐 아이고 이제 뭐 불편해 어떨 거냐, 저 모양 흉물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드림타워라고 말은 드림이지만은 정말 이게 흉물이 될 건지 명물이 될 건지는 제 짐작기로는 명물 될 것 같지는 않아. 도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 사후 처리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은 이후에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수도 결국은 어디서 끌어오든지 지하수를 파는데 이 고갈되어가는 지하수에서 다시 이렇게 많은 양을 파내는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하수도 문제, 도도하수 처리장으로 가지만은 자체 정화를 좀 더 넓힌다든지 그 양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될 겁니다. 아마 이유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정확한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은 거의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행정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음에 대안으로 만들어가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것은 땅에다 다시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부숴버리면 안 되나? 이게 또 누가 부수겠어요? 돈이 얼마인데. 아니 평지로 만들겠다는 안 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지적에 동감하는데 뭐 닥터는 뭐 하실 거야 앞으로? 이거 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다. 뭐 할 거야 도대체? 제가 슈퍼닥터지 않습니까? 그 가서 그렇지 거기 가서 청진기 꽂고 칭찬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으면 허가를 안 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충분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뭐 교통량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하수, 상수도 문제를 좀 이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검토해 보려고 하고 다 얘기했지만은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자꾸 일자리 얘기하는데 제주도정에서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도
과연 양질의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또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하겠는데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제주에. 그러면 행정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그 중간지대 안에서 잘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업이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제주끼리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차후 제주도의 어떤 그 기업, 산업, 일자리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한번 주제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감한 어떠한 행정이 들어가면 이런 드림타워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민들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새로운 어떤 제주의 지금 국제자유도시 어떤 개발이 아니라 네. 새로운 미래, 어떤 그 새로운 미래를 설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뭐 계속해야 될 부분이죠. 해야 됩니다. 예. 제주시 노영동 925번지에 있는 드림타워 과정과 문제점을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이후 제주 산업, 그러니까 제주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까지 살짝 말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봉수 교수님과 김우용 씨를 모시고 드림타워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주 개발의 하나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마 예각, 뾰족한 그런 첨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사후에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